고통받고 절망하던 사람들은 마녀를 찾는데 혈안이 됩니다. 온 사회가 그래서 마녀를 잡아 죽여야 한다라는 인식이 상식처럼 퍼져 나가게 됩니다.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유럽 전역은 이제 마녀 사냥의 광기에 사로잡힙니다. 아, 끔찍하다 왠지. 아니 이거 뭐 경찰이 잡아요? 아니면 뭐 누가 마녀를 잡는 거예요? 네, 초기에는 종교 재판소에 소속된 종교 재판관들이 마녀를 잡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교황이 직접 임명한 종교 재판관들은 원래 이단을 잡아들였잖아요. 그런데 이 이단에 마녀까지 포함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 권력이 엄청 세졌겠다. 자, 그런데 과연 종교 재판소만 마녀를 재판했을까요? 교회가 마녀를 범죄자라고 낙인을 찍었잖아요. 네. 그러자 이제 대영주나 국왕이 관장하는 세속의 재판소에서도 그 영향을 받아서 마녀를 재판하기 시작합니다. Accuse this woman of the craft of witchery. Behold the eyes of the demon. 교수님 그러면 네. 재판을 하려면 고발이 먼저 있어야 되잖아요. 네. 뭐 어떤 식으로 고발이 이루어졌던 거예요? 지원 씨 만약에 고발하려고 그러면 뭘로 고발하시겠어요? 마녀나 마법 같은 범죄로. 있어요. 너무 어려 보인다. 뭐지 저 분위기는? 고마워. 갈게. 어디로 가면 돼? 대박이야, 대박이야. 예, 당시 유럽에서 이 마녀를 재판할 수 있는 제대로 된 법 체계가 갖춰진 것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각 지역에서 재판관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상식과 지식의 수준에서 그리고 자기의 기준에서 자의적으로 마녀를 잡고 처벌을 하게 됩니다. 자의적으로. 와, 최악인데. 그러면 이 시기에 과연 어떤 고발들이 있었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먼저 살펴볼 사례는 1580년에서 90년대에 프랑스에서 가장 많은 마녀 사냥이 일어났던 알자스 로렌 지방입니다. 이 지역에 유명한 치안판사 한 명이 있었는데 바로 니콜라스 레미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니콜라스 레미는 약 800명의 마녀를 사형시킨 걸로 유명합니다. 와. 그중 하나만 소개해 드릴게요. 한 농촌에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여인의 이름은 마리에트. 그런데 이 마리에트가 이웃에 사는 클라우드라고 하는 남성과 말다툼을 벌이게 됩니다. 다 같이 일해놓고 클라우드가 나중에 집에 갈 때 더 많은 건초 더미를 가져갔다라는 이유 때문이었는데요. 마리에트는 클라우드에게 크게 화를 냅니다. 그런데 말다툼이 있고 난 그 이후에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클라우드의 아이가 죽어요. 그리고 클라우드 집에서 키우던 동물들이 갑자기 떼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이 불행은 클라우드 한 사람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마리에트가 사는 마을에서 또 다른 남자가 갑자기 병에 걸리고 또다시 닭들이 집단으로 폐사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제 사람들은 마리에트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근거 없는 말들을 하나 둘씩 붙이게 돼요. 즉 마리에트가 검은 염소에 올라타는 것을 봤다라는 주장이 나오는가 하면 마리에트가 악마를 소환해서 사람들을 저주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나오게 됩니다. 이쯤 되자 처음에 이 마리에트와 말다툼을 벌였던 그 클라우드가 마을 대표로 나서서 마리에트를 아예 마녀로 고발해 버리게 됩니다. 그냥 자기가 미운 사람 고발한 거네요. 심지어 피해 입었던 사람들. 자, 이런 황당한 고발로 인해서 재판이 벌어진 사례는 사실 되게 많아요. 결국 마녀 재판은 사실상 각종 복수의 수단 또는 이해관계가 걸린 싸움에 이용되는 도구로 사용됩니다. 올리비아 씨, 그때 진짜 어이없는 이유로 마녀로 몰린 사람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 가족끼리 그 재산 그것 때문에 또 많이 싸우고 그냥 반항하기 위해서 우리 엄마가 마녀다라는 그런 소문을 퍼뜨리는 애기도 있었고 뭐 정말 다양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그 당시에는 잠을 너무 깊게 자는 이유로도 고발된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 왜냐면은 잠을 깊게 자면 악마를 만난다는 그런 의심이 있어가지고 그럼 잠을 깊게 자는 거를 고발할 정도면 죄죠. 거의 뭐 부부네요. 그래서 가족끼리 정말 거의 가족끼리 거의 고발을 하네. 네. 사실 이때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혼자 사는 여성이나 노인, 즉 사회적인 보호망이 약한 약자들이었는데 특히 마녀로 많이 몰렸던 이들 중에는 산파가 있습니다. 당시 이 정식 교육을 받은 의사들은 오랜 세월 축적된 경험을 가진 산파들을 자신들의 경쟁 상대로, 직업적인 경쟁 상대로 여겼거든요. 그래서인지 온갖 헛소문을 퍼뜨려 이들을 마녀로 몰아세웠던 겁니다. 즉 직업적인 특성 때문에 산파들은 다른 여성들보다도 마녀로 지목될 가능성이 더 높았다는 것입니다. 야, 끔찍하다. 예, 그렇다면 이렇게 고발당한 사람들은 과연 어떤 재판을 받았을까요? 벌써 무서워요. 무슨 짓을 할지. 지금부터 악명 높았던 그 마녀 재판의 과정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현되나요? 무서운데요. 우선 마녀로 고발이 되면 종교재판소와 세속재판소에서 마녀 혐의자들을 체포해 갑니다. 이때 순순히 끌려갔을까요? 아니면 저항했을까요? 당연히 저항해야죠. 감이 그렇죠. 죽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특수한 수단, 특수한 도구를 사용해서 이들을 통제했는데 그게 뭘지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만 해도 끔찍하죠. 바로 얼굴에 채우는 수갑입니다. 좀 말도 아니고. 입 쪽에 가시처럼 돌기가 돋아 있어서 착용하는 것만으로도 고통을 주는 도구입니다. 정식 신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들을. 공통적으로 던지는 질문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너는 악마를 믿느냐? 자, 악마를 믿느냐는 질문에 어떻게 대답을 해야 현명할까요? 아, 그러게요. 악마를 믿지 않습니다. 악마를 믿습니다. 사실 이 두 질문은 답이 없는 질문입니다. 에? 나는 악마를 믿지 않는다 라고 답을 한다는 이야기는 그렇다면 너는 신의 말씀을 기록한 성경을 믿지 않으니 너는 범죄자다라는 거고 저는 악마를 믿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질문은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물듯이 빠져나올 수 너는 그럼 그 악마를 어디서 만났고 어떻게 섬기게 되었느냐는 질문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교수님 그러면 뭐 이런 터무니없는 질문으로 어떻게 마녀를 밝혀내나요? 그렇죠. 사실 이 질문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재판관들은 먼저 마녀로 지목된 사람들의 옷을 다 벗겨요. 그리고 머리카락과 겨드랑이를 포함해서 온몸의 털을 다 밀어버립니다. 왜 이렇게 미느냐? 바로 악마가 몸에 남긴 표식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피부에 혹시 작은 점 또는 벌레에 물린 상처 이런 부분들은 일단 모두 악마의 표식으로 의심을 받게 됩니다. 예, 이 장면입니다. 즉 악마가 마녀에게 남긴 표식이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바늘로 찔러보고 있습니다. 이 악마가 남긴 표식의 특징은 찔러도 고통스럽지 않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신문관들은 이 표식을 찾으면 경우에 따라서는 15cm 정도를 깊숙이 찔러봅니다. 그런데 찔렀는데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거는 악마의 표식이 확실합니다. 근데 아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아프죠. 그럼 어떻게 할까요? 안 아픈 부위가 나올 때까지 계속 찔러요. 와? 하지만
이 외에도 마녀임을 확인하기 위해서 정말 다양한 방법들, 상상을 초월하는 방법들이 동원되는데요. 어떻게? 사람을 묶어놓고 물에 떨어뜨리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으로 마녀는 악마를 따르기 때문에 자신이 어렸을 때 받았던 세례, 물로 인해 받은 세례를 거부했다. 따라서 물이 마녀를 밀어낼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니 저거를 냅뒀단 말이야? 그리고 불을 통해서 마녀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데 불로 달궈진 쇠판 위를 걸어가게 했습니다. 악마의 하수인이라면 불에 닿아도 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검증은 이런 식으로만 된다는 거죠? 당시 이 바늘 찌르기나 물 실험 또는 불 실험보다 더 중요한 반드시 입증해야 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백입니다. 이 당시는 악마를 숭배하는 건 영혼의 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스스로 자백을 해야만 범죄로 인정된다라고 생각되었습니다. 대체 어떤 자백을 받아내려고 했는지 당시 재판관이 마녀 재판에서 실제로 했던 질문을 한번 규현 씨가 읽어보시겠어요? 너는 왜 마귀에 빠졌는가? 얼마나 자주 하늘을 날았는가? 어떻게 마귀와 성교를 하였는가? 어느 장소에서 비밀 집회를 열었는가? 이 집회를 이끈 자는 누구이며 몇 명이 참석했는가? 너무 황당한 질문. 영문도 모른 채 잡혀와서 이런 질문을 받는 이 혐의자들은 다들 자신이 마녀가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이 마녀 사냥의 혈안이 된 재판관들은 반드시 자백을 들어야만 했고 원하는 말을 이끌어낼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고문? 바로 고문입니다. 아, 쓰레기다 진짜. 이렇게 마녀로 고발을 당한 사람들이 자백을 받기까지 어떤 고문을 받았는지 끔찍하지만 그림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고 싶지가 않다. 이거 너무 여기 오른쪽에 보이시면 사람이 의자에 앉아 있고 누군가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즉 재판관이 앉아 있고 그 앞에서 서기가 고문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남긴 진술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가운데 뒤에 지금 누워 있는 또 혐의자가 보이시죠? 사람이 물고문 같아요. 저 입에다가 뭔가를 들이붓고 있습니다. 물을 강제로 마시게 하는 물고문입니다. 그리고 천장에 매달려 있는 사람 보이시죠? 이 고문법은 트라파도라고 하는 고문입니다. 위에 도르래가 있으면 사람을 이렇게 끌어올려요. 그럼 사람이 대롱대롱 매달리겠죠.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파요. 더 아프게 하기 위해서 다리에 무거운 돌이나 추를 달기도 했습니다. 이제 밧줄을 풀어요. 땅바닥에 완전히 떨어지기 전에 밧줄을 잡아챕니다. 네, 어깨가 빠지죠. 뼈가 부러지거나 어깨가 빠지게 됩니다. 엄청난 고통은 물론이고 이 스트라파도를 여러 번 반복하게 되면 사실상 거의 불구가 돼요. 마녀로 고발당한 사람들은 이렇게 끊임없이 잡혀 들어왔고 수많은 사람들이 뒤엉켜서 그야말로 잔혹한 고문이 자행되는 신문실의 이 처참한 광경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지옥이 있다면 아마 이런 데가 지옥처럼 여겨졌을 거예요. 정말 끔찍한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물을 억지로 먹이면서 부드러운 천이랑 같이 이렇게 삼키게 하고 한꺼번에 확 이렇게 땡기는 그런 고문도 있었어요. 끔찍해. 그래서 고문은 뭐 상상 초월했죠. 저도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가시 박힌 의자 있잖아요. 거기 이렇게 앉게 하는 거. 한 다음에 아래서 이제 불을 지피는 그런 경우 있었고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었죠. 그 고문이 이미 죽지 않아요? 안 죽어? 이렇게 고문을 받으면 저라도 자백을 할 거예요. 이렇게 고문이 이어져도 사실 처음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이 마녀라고 순순히 자백하지는 않아요. 또 자백을 끝내 안 하는 이유는 마녀 재판에서 마녀로 심판을 받으면 죽어서 천국에 들 수 없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끝까지 고문을 버텨내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한계에 다다르게 되면 마녀 집회에 갔다. 악마와 성관계를 했다. 아기를 제물로 바쳤다. 등등의 온갖 증언을 하면서 소문으로 들었던 이 마녀에 대한 온갖 이야기에 살을 붙이고 또 살을 붙여서 자신의 죄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아니 근데 이게 마녀 재판을 담당한 게 그냥 어줍지 않은 곳이 아니라 진짜 교회랑 영주들이랑 왕인데 본인들의 그런 시민들이랑 교인들이잖아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잔인할 수 있냐고요? 네. 이 시대에는 마녀를 인간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재판관들은 실제로 자신들이 정의의 편이라는 것을 절대로 믿어서 의심치 않았습니다. 프랑스에서 마녀 재판으로 악명이 높았던 한 판사가 남긴 말인데 한번 지원 씨가 읽어주실래요? 나는 직접 보고 듣고 가능한 한 자세히 조사하여 그들로부터 진실을 이끌어냈다. 만들어진 진실이죠. 못된 인간 진짜. 재판관들은 마녀를 고문하고 자백을 받음으로써 나는 세상을 조금 더 깨끗하게 정화시켰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교수님, 그럼 이제 내가 마녀다 이렇게 자백을 하면 뭐 처벌만 남은 건가요? 마녀로 밝혀진 혐의자들이 향하는 곳은 딱 하나예요. 한 곳이에요. 바로 화형대입니다. 그것도 공개적으로 이루어지는 화형장입니다. 와 진짜 짠. 수많은 사람 앞으로 끌려온 이 마녀들은 처형을 위해 여러 가지 절차를 밟습니다. 먼저 재판관이 긴 판결문을 읽게 되고 피고의 죄상을 구체적으로 나열해서 모인 사람들에게 다 듣게 합니다. 죄목을 들으면 사람들은 당연히 분노하게 되고 마녀에게 돌을 던지고 또 분풀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 그리고 마지막 단계. 최후의 단계에 이르면 이제 사형에 처해지죠. 그림을 볼까요? 네. 마녀로 판명된 죄인을 산채로 불 속에 집어넣는 장면입니다. 산채로 불에 집어넣는 이유는 죽을 때까지 끔찍한 고통을 안겨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네, 여기서도 다 몰려 있네요. 보면 기둥들이 막 서 네. 있죠. 네. 이 시기에는 마녀가 하도 많이 잡혀 들어오다 보니 집단 화형을 하는 일도 빈번했습니다. 집단으로. 하도 많이들 이제 고발돼서 죽어야 하니까 나중에 나무가 부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통을 가지고 거기 안에서 기름을 붓고 그 안에서 사람을 이제 태우는 경우들은 많았었는데 골목에서도 그냥 태워버리는 길거리에서 그냥? 그렇죠. 네, 이런 식으로 한 차례 처형이 지나가고 나면 사람들이 이제 안도하기 시작합니다. 왜? 나쁜 마녀를 처치했으니 불행도 곧 사라질 것이다 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이렇게 마녀를 희생양으로 삼는 사회적인 시스템이 만들어지다 보니 마녀 재판을 이용하는 사람들 또는 이를 지지하는 세력들도 나타납니다. 바로 지역의 영주와 관리들이었습니다. 대체 이들은 왜 마녀 사냥을 지지한 걸까요? 부려먹고 먹고 돈 안 주려고. 제거하기 위해서 네. 뭐 사리사욕 때문에 아닐까요? 사리사욕 때문에 종교재판소는 사실 종교적인 문제를 다루죠. 그래서 직접적으로 사람을 죽이지는 못해요. 사람을 처형하려면 그 지역의 해당 영주나 관리들의 도움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이런 구조가 이제 지역의 영주와 관리들에게 이용되게 된 겁니다.
영지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자신의 영지에 있는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영지의 주민들이 누구를 욕을 할까요? 영주. 그렇죠? 그 마을을 다스리는 영주를 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때 마녀를 범인으로 지목하면 자신에게 향하는 시민들, 주민들의 불만을 잠재울 수 있었던 겁니다. 화살을 그들에게 돌린 거네요. 그렇죠. 때로는 국왕도 나서서 마녀 재판에 힘을 보태기도 했습니다. 마녀 재판에서 사형은 왕의 권위를 보여주는 하나의 수단이 됐기 때문인데 사실 이 시기는 살아서 죽기 전까지 왕의 얼굴을 한 번이라도 볼 수 있었을까요? 못 보죠. 못 보죠. 그렇죠. 지금은 우리 텔레비 틀면 언제든지 눈으로 확인하고 하지만 이 시기는 그런 미디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잖아요. 이렇게 지배자의 존재를 나라 구석구석에 알릴 수 없는 상황에서 왕은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무대로 이 마녀 재판을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즉 교회와 재판관 그리고 왕과 이제 지방 영주에 이르기까지 마녀 사냥을 이용하다 보니 마녀 사냥의 광기, 규모가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되었던 것입니다. 제정신이 아니네요. 이렇게 각자의 이해관계 속에서 희생된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벌이 더 남아 있어요. 재판하고 화형하려면 돈이 들잖아요. 그렇죠. 저 종교인들 또 재판관들은 화형을 하는데 사용된 비용을 마녀로 몰려서 죽은 사람에게 받아냅니다. 자, 뭘 청구했느냐? 재판을 주관하는 재판관의 인건비, 하급관리 처형관의 인건비, 체포, 신문, 고문하는 데 드는 비용, 수수료, 거기에다가 사람들 먹는 밥값, 그다음에 밧줄을 사용했던 밧줄, 화형을 하면 뭐가 필요해요? 장작이 필요하죠? 네. 장작은 공짜인가요? 장작도 돈입니다. 심지어는 처형이 끝나고 나서 관계자들이 여는 뒤풀이 연회 비용까지 다 뺏. 와. 모든 경비를 이렇게 마녀로 지목된 본인이 지불을 해야 했는데 돈이 많은 경우, 돈이 남은 경우는 어떻게 했을까요? 이 남은 재산은 먹는 거죠. 그렇죠. 나눠야죠. 재판을 주관한 성직자나 재판관이 나눠 가졌고 경우에 따라서는 마녀를 밀고 한 사람에게 그 재산의 일부가 넘어가기도 했습니다. 미쳤네. 근데 그렇게 경영학적으로 접근하면 거의 비즈니스인데요? 그렇죠. 네, 마녀 사냥은 어느덧 벌이가 쏠쏠한 비즈니스가 되어버립니다. 마이 갓. 그때 이제 라틴어로 약간 그런 뭐 속담 그런 약간 말이 있었는데 뭐냐면 마그놈 그러니까 큰 에몰루멘톰 이제 어떤 돈벌이가 에스트 유스티치아 그러니까 그런 재판이라는 거는 수술한 돈벌이다 약간 이런 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결국 시체를 더 많이 가진 사람은 더 많은 재산을 가지게 되니까 재판관들 사이에서도 뭐 싸움까지 일어나기도 하고 이제 희생자가 어떤 채권이 있다면 그 채무자를 불러서 이제 또 돈을 회수하는 경우까지도 일어났죠. 실제로 마녀 사냥을 아예 겨냥해서 새로운 직종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진짜요? 나는 마녀를 알아볼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지금 마녀 감식인이 등장합니다. 이게 이제 오늘날 이제 영화에서 마녀 사냥꾼의 어떻게 모티브가 된 사람들인데. 이 마녀 감식인들은 이 마을 저나 마을 돌아다니면서 많게나 그거는 수십 명씩 또는 수백 명씩 무더기로 고소 고발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게 뭐 자격증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사기꾼인 거죠. 17세기 프랑스 베아른 지방에서는 ዣ앙ዣ크 바케라는 마녀 감식인이 또 유명했는데 마녀 사냥으로 큰 돈을 벌었어요. 한 30개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무려 6천 명에 달하는 사람들을 마녀로 고발을 합니다. 그리고 마녀를 잡을 때마다 많은 돈을 받습니다. 그만큼
마녀 사냥이 당연시되고 있었고 광기로 치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마녀 사냥의 광기가 극적으로 분출된 곳이 한 군데 있습니다. 작은 로마로 불릴 만큼 교회와 연관이 깊었던 이 트리어에서 대체 왜 이런 참혹한 마녀 사냥이 벌어졌던 걸까요? 왜지? 당시 이곳에서 대규모의 마녀 사냥을 벌인 건 전 유럽을 휩쓸었던 당시의 거대한 사건과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대한 사건. 바로 종교 개혁입니다. 종교개혁에 불을 붙인 건 1517년 독일의 신학자였던 마틴 루터였습니다. 이즈음에 교황은 자신의 권위를 드높이기 위해서 바티칸에 아름답고 화려한 성당을 짓기로 결정했는데 이를 위해서 막대한 건축비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건축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신자들에게 특정한 문서 하나를 팔기 시작합니다. 아, 면죄부. 근데 면죄부라고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정확하게는 죄를 면해주는 거는 아니고 죄로 인해서 받게 되는 벌을 사해주는 면벌부라고 번역하는 것이 맞습니다. 돈으로 해결하는 거죠. 면벌부를 그래서 사람들에게 팔게 돼요. 과장 광고를 해가면서 팔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걸 보고 마틴 루터가 교회와 교황을 크게 비판을 합니다. 잘했네. 교회와 교황을 비판하면서 면벌부가 아니더라도 모든 사람이 스스로 성경을 읽을 수 있고 그리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주장을 파격적인 주장을 펼치게 돼요. 믿음으로 구원받을 그렇죠. 수 믿음으로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 사실 당시 이러한 주장은 정말로 폭탄과 같은 발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1000년 동안 서유럽이라고 하는 세계는 기독교에 의해서 장악되어 있는 세계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기독교 교회라고 하는 한 세계가 찢어지게 되는 겁니다. 루터와 칼뱅 이후에. 급기야 이제 루터와 칼뱅을 따르는 이들은 기존의 카톨릭 교회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교회를 만들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개신교라고 부르는 교회입니다. 개신교 세력이 당시 어느 정도 됐는지 한번 지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독일에서 시작된 루터의 교리는 이제 독일 남부지방, 동부지방, 그 다음에 저 위에 북유럽 지방으로 칼뱅파의 교리 저쪽 스코틀랜드 지방, 프랑스 남부, 그다음에 네덜란드 지방으로 확산이 되어 갑니다. 이건 유럽의 질서를 송두리째 뒤흔드는 엄청난 변화였습니다. 교수님, 그럼 그 개신교와 카톨릭 사이의 갈등이 얼마나 심했나요? 두 종교가 서로를 어떤 인식을 갖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그림이 있는데 한번 보실까요? 뭐야 저게? 기린이야? 뭐야? 왼쪽은 신교파에서 본 교황입니다. 발은 새의 발을 갖고 있고 몸은 물고기예요? 몸은 비늘로 덮여 있고 머리는 당나귀. 그러니까 교황을 저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교황을 저렇게 괴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은 카톨릭 교회에서 본 루터의 모습입니다. 코로 불고 있는데요? 악마가 조종하는 거네. 그렇죠. 루터의 얼굴이고 그리고 루터의 코에 달린 이 나팔 같은 걸 통해서 악마의 이야기를 지금 루터의 입을 통해서 전달하고 있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진짜 와 대박이다. 이 구교와 신교의 갈등은 갈수록 격해져서 결국 유럽을 전쟁의 소용돌이로 몰아넣게 되는데 바로 종교 전쟁입니다.
1517년 종교개혁 이후 유럽 곳곳에서는 두 종교 간의 전쟁이 거의 100년을 넘게 이어지게 됩니다. 아이고 참. 교수님 그러면 이 개신교와 가톨릭 사이의 네. 종교 전쟁이 마녀 사냥과 또 영향이 있나요? 아이러니하게도 유럽에서 마녀를 가장 맹렬하게 박해한 시기는 바로 이 구교와 신교, 가톨릭 교파와 개신교파 사이의 전쟁이 벌어졌던 때였습니다. 와. 대체 왜 그랬을까요? 우선 가톨릭의 경우는 개신교라고 하는 것이 등장하면서부터 자신이 다스리고 지배하던 영역을 잃었잖아요. 일부가 뛰쳐서 독립해서 나간 거죠. 네. 더 독립해서 나가면 안 되겠죠. 저 큰일 나죠. 남아있는 땅을 지켜야 하고 더 나아가서 빼앗긴 땅을 되찾아와야 됩니다. 그렇죠. 자, 내부를 단속하기 위해서 우리 한국말에 집안 단속 똑바로 하라는 이야기 있죠. 내부를 단속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톨릭 세계 안에 있는 과거에는 그냥 무시하고 넘어갔던 갖가지 민간 신앙, 특히 악마와 관련된 허무맹랑한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아예 발본색원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이때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이 바로 마녀였고, 가톨릭 교회에 의해서 엄청난 마녀 사냥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곳이 바로 독일의 트리어였습니다. 아 걱정된다. 특히 트리어는 신성 로마 제국 내에서 가톨릭의 3대 중심지로 종교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당시 이곳에서 마녀 사냥을 주도했던 인물을 살펴봐야 되는데 어떤 인물인지 초상화를 보겠습니다. 요한 폰 쉐넨베르크라는 주교인자 성직자입니다. 쉐넨베르크 대주교는 자신의 땅에서 죄를 말끔히 지우는 것을 신성한 사명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져야 되는 죄인들을 모조리 다 없애고자 했습니다. 아휴, 아하. 이런 대주교의 의지는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했는데, 왜냐하면 트리어는 교황이 임명한 대주교가 그 지역의 영주의 역할까지 함께 맡아서 다스리던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막강한 힘을 가진 대주교의 주도하에서 트리오에서 이제 대규모 마녀 사냥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결과 약 22개에 달하는 마을에서 370여 명의 사람들이 산채로 마녀라는 죄목으로 화형에 처해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과연 대주교의 의지만으로 가능했느냐? 여기엔 대주교의 주장에 동조하는 여러 지식인, 트리오의 엘리트들, 법률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의심스러운 사람들은 체포하고 재판에 넘기죠. 심지어는 마을 사람들은 마녀를 모조리 잡아 없애겠다라고 이제 자체적으로 긴급위원회를 조직하고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마녀 재판이 가장 극심할 때 벌어지는 일이 바로 아이들을 증인으로 내세워서 마녀를 고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트리오에서는 8살난 어린아이가 증인으로 불려 나왔는데, 이 아이는 마녀가 자기를 집회로 데리고 갔다, 순간 이동을 시켰다, 염소 타고 날아가는데 나를 태웠다 등등의 온갖 증언을 하면서 자기가 집회에서 본 마녀의 이름을 하나 둘씩 불러댑니다. 아는 사람 이름들을 줄줄줄 불어대는 거죠. 와, 그거를 고지것들이 믿는다고. 그런데 이 광기가 순식간에 확산되면서 마녀로 끌려오는 사람들의 신분이 좀 다양해지기 시작합니다. 아이고. 귀족, 엘리트, 부유층, 계층을 가리지 않고 마녀로 몰리기 시작합니다. 급기야 트리어에서는 시장 2명과 고위 성직자들까지도 마녀로 의심을 받게 됩니다. 어머. 시장까지.
이때 마녀로 트리어에서 처형된 370명 중에 3분의 1에 해당하는 108명가량은 신분이 귀족이거나 아니면 정부, 시행정부에서 자리를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유. 아니 근데 개신교는 이렇게 마녀를 어떤 식으로 생각을 했어요? 자, 개신교도 기본적으로 세계를 바라보는 시각은 가톨릭 세계랑 똑같아요. 악마가 판치고 있다는 것은 같은 인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신교를 받아들인 국가에서도 마녀 사냥은 마찬가지로 격렬하게 벌어집니다. 대체 무슨 이유 때문이었는지 관련된 그림을 하나 보도록 할까요? 왼쪽에 이제 악마가 있고 오른쪽에 사람들이 십자가를 이렇게 발로 짓밟고 있는, 아래 십자가 보이시죠? 네. 마녀는 성경에 나오는 사탄을 따르는 존재이고, 사탄을 따른다는 얘기는 결국 신을 거부한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야. 십자가를 저렇게 밟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마녀 사냥이 격렬하게 일어났던 대표적인 지역이 바로 개신교 국가인 스코틀랜드였습니다. 당시 이제 스코틀랜드 왕이 제임스 6세라는 인물인데, 개신교는 제임스 6세에게 협조해서 마녀 재판을 관할하기도 하고, 또 왕에게 마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 스코틀랜드에서는 약 3,000여 명의 마녀가 처형되었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아, 끔찍해라. 이렇게 가톨릭 세계와 개신교파의 지역 세계는 각자의 논리로 마녀 사냥을 이어갑니다. 근데 교수님 이렇게 막 미쳐 돌아가는 마녀 사냥 속에서도 이거 뭔가 문제가 있다 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 같아요. 있었겠죠. 이 혼돈 속에서 사람들은 조금씩 의심과 의문을 품게 됩니다. 마녀로 지목돼서 처형당한 사람들, 특히 고위층의 귀족들이나 지식인들, 진짜 마녀였을까? 마녀라는 게 정말 있기는 한 걸까? 라는 의심이 싹트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 잠시 우리의 시선을 프랑스로 돌려보겠습니다. 1632년 프랑스 중부에 있는 루댕이라는 마을에서 이런 의심에 불을 지피는 재판이 벌어집니다. 17세기에 벌어졌던 세기의 재판이라고 알려진 사건입니다. 이 루댕시에서는 매우 기묘하고 믿을 수 없는 광경이 연출됩니다. 사실 지금까지 얘기한 마녀들은 대부분 고발을 당해서 재판정에 끌려왔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루댕에서는 스스로 자신이 악마에 쓰였다고 자백하는 여성이 나타난 것입니다. 당시 상황을 묘사한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성직자가 서 있고요. 그리고 침대에 누가 누워 있나요? 여인. 어떤 여인인 것 같으세요? 수녀. 예, 바로 이 수녀의 정체는 이 루댕이라고 하는 시에 있던 우르술라 수녀회에 소속된 수녀였습니다. 는 기괴한 모습으로 팔다리를 비틀고 알 수 없는 이상한 말들을 내뱉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런 증상을 보인 수녀가 한 명이 아니라 같은 수녀원에 있는 17명의 수녀가 이 비슷한 발작 증세를 보였다는 겁니다. 뭐야? 이 소식이 알려지자 놀란 성직자와 신학자들이 이곳 루덩시를 찾아와서 진단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마녀다. 마녀죠. 마녀다. 자, 마녀이지만 좀 특별한 마녀입니다. 뭔가 악마가 이렇게 악마에게 들어왔다. 씌운, 네. 악마에게 씌운 마녀라는 진단을 내리게 됩니다. 특히 원장 수녀의 몸에는 무려 6마리 이상의 악마가 몸에 깃들어 있다라는 충격적인 진단이 내려집니다. 이 원장 수녀의 몸에 어떤 악마가 들어 있었는지 그림을 볼까요?
자, 원장 수녀입니다. 쟈 데상슈라고 하는 원장 수녀인데 신학자들이 내린 진단은 이렇습니다. 원장 수녀의 이마 한가운데 레비아탄이 오른쪽 옆구리 두 번째 갈비뼈에 발람, 오른쪽 옆구리 마지막 갈비뼈에 암만과 이사카로니, 그리고 위장 속에 아스모데우스와 베헤모스라고 하는 악마가 깃들었다. 정말 인간의 상상력은 무슨 소리야 대단하네요. 이게? 뭐야 이게 진짜라고? 제정신이 아니네. 자, 이 악마들이 가장 신성하다는 곳으로 생각되는 수녀원에 있는 수녀들의 몸에 깃들었다는 이 사건은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당장 그래서 수녀들에게 곧장 악마를 쫓는 구마 의식, 엑소시즘이라고 하죠. 이 구마 의식이 행해집니다. 이렇게 구마 의식을 할 때마다 꼭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아마 검은 사제들에서도 같은 질문이 나왔는데, 넌 누구냐? 그쵸, 넌 누구냐? 이름을 밝혀야만 불러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넌 누구냐 해보세요. 넌 누구냐? 하다가 성직자라고 답을 합니다. 그리고 계속 질문을 반복해요. 넌 누구냐? 어떤 성직자냐라고 하죠. 놀랍게도 그 마을의 교구 사제로 있던 위르뱅 그랑디에라는 신부님을 지목합니다. 신부를 지목했다고요? 예. 기묘한 사건에 의외의 인물까지 용의자로 몰리자 이 재판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는 사람이 하나둘씩 늘어나는데 그 중에는 놀라운 인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루이 13세의 재상이자 수석 대신이었던 리슐리의 추기경입니다. 리슐리의 추기경. 규현 씨는 리슐리에 대해서 잘 아시죠? 제가 이제 또 처음으로 했던 삼총사라는 뮤지컬에서 악역으로 나오는 분입니다. 그분이 이제 뭐 왕을 뭐 철가면 안에 가둬가지고 뭐 지하 감옥에 막 가둬두고 막 이런 내용이 나와요. 사실 리슐리에는 프랑스 절대 왕정의 확립 과정에서 빼놓을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정치가였습니다. 사실 그가 추구했던 정치적인 이상은 그가 모셨던 국왕 루이 13세의 왕권을 절대적인 수준으로 강화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는데 17세기 초반까지만 해도 힘센 귀족들, 대귀족이죠. 대귀족들과 자치권을 갖고 있는 도시들이 힘을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리슐리에는 지방의 세력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성벽을 없애고자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의 세력이 요새화된 성체를 갖고 있다는 것은 얼마든지 국왕 권력에 맞서서 저항할 수 있는 근거지로 활용될 수 있었다는 이야기이고 루댕시에도 바로 그 성벽이 있었던 거고요. 그런데 이때 반기를 든 인물이 바로 수녀들에게 악마를 들러붙게 했다라는 의심을 받았던 바로 그랑디의 신부였습니다. 야, 그래서 리슐리에는 곧장 행동에 나섭니다.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그리고 루당의 마녀 재판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로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사건이었어요. 그 프랑스뿐만 아니라 거의 유럽 전체에 그 소문 나가지고 사람들이 루당 그 지역에 많이 몰려왔어요. 그 재판을 보러. 재판은 모든 대중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벌어집니다. 그리고 그에게 끔찍한 고문을 가하죠. 아, 뭐야. 뭐야? 네, 대표적인 고문 방법 중에 하나가 여기 그림에 나옵니다. 어떤 상황인 것 같으세요? 발이 없어졌네. 저기 막 피가 흘러나오고 있네. 거의 다리의 정강이 뼈를 으깨는 고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얼마나 고통이 심했을지는 뭐 굳이 상상할 필요는 없겠죠. 그런데 아무리 고문을 가해도 그랑디의 신부는 줄기차게 자신의 무죄를 주장합니다. 자백을 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그랑디의 신부에 대한 최종 판결이 내려질 수가 없고 계속 지연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악마 사건의 판결에서 가장 중요한 자백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그랑디의 사건에서는 재판관은 신부를 악마의 하수인이라고 판결을 내리고 그랑디의 신부는 이제 도시 광장에서 산채로 화형을 당하게 됩니다. 이런 재판을 뭐라고 그러냐면 답이 정해져 있는 정치 재판이라고 합니다. 정치적이기 때문에 그랑디에는 악마의 하수인으로
결정이 나고 결국 처형 당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리슐리의 의견에 반대해서 이런 일이 그렇죠. 생긴 거겠네요. 네. 그리고 이 사건은 마녀 사냥에 대한 새로운 국면을 열게 됩니다. 사람들이 악마가 들린 수녀들의 모습을 보고 저거 진짜다. 아니 저거 연기 같은데? 라고 두 편으로 갈리게 돼요. 그리고 서로 논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랑드의 신부가 세력 다툼에 희생당했다라는 의심도 싹이 트고요. 어느새 여론은 걷잡을 수 없이 들끓었고 마녀와 마술 그리고 악마라는 프레임이 거짓이 아니냐라는 인식이 서서히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이제 와서 그리고 이 17세기는 프랑스에서는 어떤 시대냐면 이제 근대 철학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데카르트가 등장했던 시기고 그런 데카르트가 주장한 합리론이 서서히 확산되어 가던 시기였습니다. 어허. 그리고 수학, 과학, 의학들이 발달하고 있었고요. 다시 말해서 세상을 더 이상 중세 시대의 그런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들이 조금씩 늘어가던 중이었습니다. 드디어 게다가 100년 넘게 유럽을 휩쓸었던 이 카톨릭과 개신교 사이의 전쟁도 어느 정도 일단락되면서 유럽을 휩쓴 거대한 갈등, 종교적인 광기도 차츰 사그라들기 시작했습니다. 다행이네. 그리고 이 틈을 타서 프랑스에서는 왕권 강화를 추구하던 강력한 왕이 루이 13세의 뒤를 이어서 등장하는데 그리고 이 인물의 마녀 사냥의 종지부를 찍게 됩니다. 바로 루이 14세입니다. 당시 루이 14세가 절대적인 권력, 절대 군주로서의 자신의 위상을 완성하기 위해서 자신의 명령하에서 프랑스의 모든 지역이 똑같은 방식으로 다스려지기를 원했습니다. 이런 걸 통일적인 사법 체계라고 합니다. 그런데 루이 14세가 이렇게 통일된 사법 체계를 확립하는 과정에서 걸리적거리는 게 하나 있었는데 그게 바로 지방 재판소에서 무분별하게 벌어지고 있는 마녀 사냥이었습니다. 그래서 루이 14세는 왕권 강화를 위해서 마녀 사냥을 이제 제한하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1669년 프랑스 노르망디에서 마녀 감식인이 일련의 사람들을 마녀다라고 고발을 해요. 그때 24명의 사람들이 마녀로 이제 판결을 받고 지역 재판소에서 이제 사형 선고를 받는데 이 소식을 들은 루이 14세는 뭔 소리를 하냐? 사형 취소. 그리고 지방 재판관들이 이들 재산 몰수했다며 다시 돌려줘라고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막 무분별하게 중구난방으로 이루어지던 마녀 재판이 이제 거의 제동을 줄어들겠네요. 걸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루이 14세가 즉위한 지 약 40년이 지난 후인 1682년 태양왕은 이제 왕령으로 마녀 재판을 공식적으로 금지시킵니다. 첫째, 주술의 실제를 부정하고 마술과 마법, 마녀 재판을 폐지한다. 둘째, 주술 행위에 대한 처벌은 체형에 그친다. 셋째, 마녀들의 행위는 악마와의 계약이 아닌 단순한 미신이다. 그러면 이 내용은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교황의 칙령에 완전 반대는 그렇죠. 내용이네요. 다른 인식을 보여줍니다. 이전과 달리 마녀 사냥을 뭐 악마의 사주나 이렇게 본 게 아니라 그냥 미신으로 지금 취급하고 있습니다. 마녀는 악마의 사주를 받은 악의 세력이 아니라 뭐냐 하면 사기꾼이거나 환상에 시달리는 심약한 사람들이거나 이런 거 루이 14세 할 때 좀 얘기해 주시죠. 이런 좋은 일을 한 왕인데. 그때 얘기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이거는. 그렇긴 한데. 그리고 이제 프랑스를 시작으로 해서 유럽의 다른 나라들도 비슷한 과정을 밟게 됩니다. 이렇게 수세기 동안 유럽을 피로 물들였던 어딘가 기이하고 뭔가 으시으시하고 오싹한 이 마녀 사냥은 드디어 종식이 됩니다. 자, 마녀 사냥은 사실 단순한 미신에서 비롯되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교회와 영주, 왕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세력 확장을 위해서 누군가는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마녀라는 절대 악을 만들고 이를 이용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어딘가에서는 크고 작은 마녀 사냥이 벌어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맞아요. 저는 사람들이 게을러지는 순간, 깨어있지 않은 순간, 그래서 쉬운 답을 찾으려고 하는 순간 마녀 사냥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2022년에 수백 년 전에 벌어진 이 마녀 사냥의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지 속에서 폭력을 자행하는 사회가 되지 않도록 경계하고 깨어있기 위해서 마녀 사냥은 지금 언제든 나에게든 그리고 여러분에게든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거 다 이거 하는 내가 거예요? 할게. 내가. 이거 다 해야 된다고요?